SPX 트레이닝 아카데미에 오신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트레이너 윤석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의 서브젝은 CCCS023 Support in Dependence and Well-being 개별 지원과 복리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역량 단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유닛 섹터 그리고 성과 기준, 기초 기술 그리고 평가 요건에 대한 것들을 쭉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개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첫 번째로는 개인의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그리고 영적인 개인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파트 그리고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가치와 태도를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도록 서포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원 활동에 참여할 때에 사람의 그 각자 욕구와 삶의 단계 그리고 개발과 장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이나 삶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표현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수용하는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신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고 홍보하고 촉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 개인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한다고 이 파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는 사람마다 발생하는 차이를 말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 지원이 부족한 모든 계층의 다양한 고객과 우리는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워커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고객 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또 내성적이기도 하고 또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갖기도 하고 혹시라도 몸이 불편한 분들 또 장애가 있는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도 어떤 분은 기독교인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무슬림일 수도 있고 그 외에 타 종교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셜 디퍼런스입니다. 사회적인 차이인데 이 사회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회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에 속한 커뮤니티에 따라서 복잡한 차이가 있죠. 이런 특성을 보게 되면 인종이나 등급이나 연령, 권력, 성별 등등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사람들이 출신 국가라든지 사회 또는 지역사회에 따른 사람 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개인과 관련된 차이는 출생지나
종교나 국적, 민족, 가족 배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개인이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의 문화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옷차림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 관심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언어,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 등등 많은 문화적인 행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차이인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도도 다르고 또 종교를 대하는 태도들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 영적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들이 때때로는 겹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연관이 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때 그런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워커가 마음대로 클라이언트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서포트하고 워커로 일한다고 하는 것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와 태도를 강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성향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아의 가치와 태도를 이야기할 때 정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원칙과 자질과 표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신념, 감정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그런 경향들까지도 모두가 다 우리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매너 이런 것들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치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건 충분히,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들의 정체성과 선호도를 표현할 때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옷을 고르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색깔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겨울에 상관없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음악도 선호하는 음악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고요. TV 프로그램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요.
또한 좋아하는 잡지나 이런 것들을 구독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독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머리를 염색할 때도 그 염색에 따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콘서트를 보러 간다거나 그럴 때도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개인의 필요나 삶의 단계 그리고 발달 및 지원 활동에 참여할 때의 장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욕구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 활동에 참여할 때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상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커로서 일을 할 때 클라이언트들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클라이언트는 많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클라이언트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욕구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우리가 보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생각할 때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욕구 단계를 보면 참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을 하죠. 결국 그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을 해서 자아 실현에 도달하는 특정 욕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런 서로 다른 요구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계층 구조를 보면 욕구의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를 말하죠.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욕구 안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인정 욕구. 이것을 뭐 존중 욕구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욕구들을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리적인 욕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욕구도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면 어쩌면 인간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부분까지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부분들 포함돼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뭐 필요할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거기에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재정적인 것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고 건강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내가 위험에 노출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욕구들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표출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욕구지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처럼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료가 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 그래서 어디엔가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클럽에 소속을 한다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어떤 마니아 그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치료나 회복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그 느낌, 자기가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데, 이 자존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게 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자리 잡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이 자아 실현은 개인의 성장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잠재력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의외로 꿈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관심, 그들의 어떤 소망,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러져서 어떤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모습들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구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좀 회복하고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욕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 욕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문화가 고급 문화고 어떤 문화가 속한 문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문화조차도 각자의 환경이나 또 어떤 그 역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 인정되고 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수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입는 옷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의식적인 것들까지도 표현해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날 때 그걸 다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똑같은 것 같지만 나라들마다 또 민족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습관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매슬로우의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사랑, 애정, 친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삶과 발달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쭉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생의 10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노년기 안에도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취약한 노년층도 있고 또 100% 부양을 받아야 될, 서포트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의 단계까지 한 10단계로 나눠 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유엔에서 생애 주기에 대한 발표를 보면서 좀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60이 노인이란 말은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연령이나 삶의 단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성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또 존중하게 하고 수용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표현을 인식하고 존중해 주고 수용해 주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때 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외향적이고 시끄럽고 또 친근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조용히 하라든지 뭐 얌전히 있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본인하고 이제 우리가 사인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가 수줍어하고 또 조용하고 내성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든지 또 그렇지 않다든지 중요한 것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외향적이거나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면 그런 대로 어떤 그룹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에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뭐 억지로 끌고 가서 그룹에 소속하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폭발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에너지가 폭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커스터머들, 특히 이 클라이언트들을 우리가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적인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이 클라이언트들은 자기의 섹슈얼리티도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그 자라온 배경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우리가 10단계 인간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모를 우리가 치장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있죠. 물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모를 잘 가꾸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가꾼다는 개념과 포장한다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저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그렇게 꾸미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오히려 자신에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좀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주 가볍게 이렇게 타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기의 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렇게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클라이언트의 성적인 표현 욕구를 억누른다고 하면 그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어떤 고립 이런 것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억누르다 보면 이제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것이 자꾸 억눌리니까
이 잠재되어 있다 분노, 뭐 그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과거에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도록 강요받은 경우에 클라이언트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죠.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접하게 된다고 하면 동성애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억압적인 가정에서 자랐을 경우,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동성애가 늘사를 찌푸리거나 또 심지어 불법이었던 동안 불법적인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성적인 표현도 자유롭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좀 건강하게 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좀 지나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워커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성격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또 양육되어 온 그런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개방적일 수도 있고 또 너무 폐쇄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개인 돌봄의 의미는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이 뭐 서포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홀로 서게 하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나 그 성적 표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삶의 단계가 점점 퀄리티가 좀 높아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개인의 신체적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문화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반영하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장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개별 욕구를 반영하는 활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 워커들이 그들이 어떤 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인포메이션을 많이 좀 가지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활동들은 물론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좋다고 해서 막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신체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영양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육, 워크숍 같은 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요리 워크숍이나 아니면 직접 쇼핑하는 여행을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이제 자연광을 노출할 수 있고 뭐 산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수영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운동을 보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잘 하고 순환이 잘 되면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가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호흡 기술도 좀 늘려가고 수면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수술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수술에서 회복 중인 클라이언트들을 우리가 좀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욕구, 소셜 니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보통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좀 더 건강하게 홀로만 있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벽을 쌓거나 담을 쌓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북클럽에 참석해서 함께 생각을 나눈다거나 그리고 합창단에 가서
같이 노래를 배우거나 그리고 체스 클럽이나 또 주말 여행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빙고 나이트, 댄스 레슨, 예술과 공예하는 그런 그룹에 그다음에 같이 아침 식사하거나 데일리 여행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우리가 좀 활용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문화적 영적 필요를 반영하는 활동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영적인 부분이라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역사적인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거나 그리고 지도자들을 만나거나 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세우거나 카드 만들기를 한다거나 또 라마단 기도에 참여하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종교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 또 아니면 선호하는 언어로 또 책을 읽거나 또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영상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당연히 개인의 그 차이 그 안에서 이제 사회적, 문화적, 뭐 영적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독립성 증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독립성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볼 텐데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과 자기 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서포트하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지원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장점을 활용할 기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고 또 필요한 경우 지원 서비스, 리소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좀 우리 함께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적절하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사람이 독립성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물론 있긴 한데 그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클라이언트들이 자기의 장점, 이 강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장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고객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것, 그다음에 이 취미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 특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스킬도 좀 배우게 하고 지식도 습득하게 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조금씩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면 그 장점, 자기가만 갖고 있는 이 강점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런 삶의 유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그러면 어떤 자원이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을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것을 가지고 너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극대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치료에 대한 강점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여기 이제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의 예가 몇 가지 있는데 대인관계 및 지원돼 있죠.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들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 기술도 우리가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능력. 그리고 낙관적이도록, 긍정적이도록, 또 의욕적이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일단 우리가 어떤 고객들, 이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그들의 강점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더 우리가 서포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과 그리고 복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보살핌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서 특별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강점을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자기 관리 능력을 확인하고 인정하도록 우리가 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지 않겠나. 여러분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체력이 국력이다. 그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런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강 관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그러면 뭐 건강이 유지가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도록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필요로 하는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노력들,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직접 물어보면서 확인하는 작업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면 이런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건강, 삶,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고위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음을 한다거나 지나친 흡연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좀 우리가 더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매일 옷을 갈아입어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고 기꺼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자 이 클라이언트들의 관리 능력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데 특별히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그리고 능력을 이제 믹싱해서 그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한 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을 알린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기회를 식별하도록 지원한다.
이 강점을 활용한다고 하는 거 앞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고객의 강점에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걸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개인과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작업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파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만들어주는 거죠. 스스로 세안을 하거나 또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 서비스 및 리소스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정보와 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거 환경이나 지역사회 모두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지원 서비스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원 단체, 또 자선 단체 그런 경우들과 이제 네트워크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서포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원 서비스나 리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 서비스라든지 임대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에 대한 수당 서비스, 그리고 의료 및 제약 자금, 그런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여행이나 상담, 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 정보 서비스 등등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개인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적절하게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확립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이고 자신의 서비스 제공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됩니다. 그 워커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것을 할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것 도와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죠. 건강 전문가는 질병 또는 치료 전문가이지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서포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고객이 이를 닦거나 얼굴을 씻거나 머리를 빗도록 그것이 왜 꼭 필요한지 유용한지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단 관리라든지 쇼핑하는 것, 그리고 식사 준비를 지원하는 부분들, 또 옷 입는 거라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건강 체크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 또 약물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혼자 독립하는 그런 독립성을 좀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 장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 클라이언트들이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 이런 지원이 사실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아마도 이 고객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인정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지원 서비스나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 그리고 그들이 자체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서포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럼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고객의 독립성을 구축하고 강화하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장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게 개별 경로가 있는 것을 좀 인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협력해서 케어해주고 지원 계획을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까지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욕구, 목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서비스를 잘 제공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클라이언트의 계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것.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몸이 불편한 경우들, 그거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또 루트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가능하면 아주 단순한 것부터 좀 복잡한 것까지 순차적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그 개인의 정보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장애의 우두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아주 금물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체적인 웰빙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 6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여하는 일상생활 습관을 장려하는 것, 그리고 환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조직 절차에 따라서 위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하거나 관리자에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개인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조직 안에서 절차에 따라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 상황이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를 인식하고 조직 절차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고, 또 자신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 건강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한 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건강한 생활 방식에 기여하는 일상생활 습관을 장려하도록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건강은 특히 이제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건강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간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간병과 지원을 받는 그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것은 바로 워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인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인 웰빙을 지원하려면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 스타일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생활 습관도 체크해서 건강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건강하도록 웰빙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대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음식, 고단백의 음식만 먹는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은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 건강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 무조건 뭐 잘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좋은 건강과 그 건강한 생활 방식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클라이언트들이 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해주고 그리고 규칙적인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제공해주고 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건강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이게 뭐냐면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안전한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나 중독 이런 것들은 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정받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그 소셜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장려하는데 영양 그리고 뭐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고객이 영양가가 균형 있게 좀 공급이 되는지 그래서 그걸 균형 잡힌 식단을 지금 짜고 있는지 그렇게 섭취하고 있는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고 과일과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것들도 건강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먹지 않아야 되지만 또 안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가능하면 영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이죠. 뭐든지 과하면 몸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근육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할 때 한꺼번에 이 과중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이상이 생깁니다. 근육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운동의 농도를 좀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안히 쉴 수 있고 깊은 수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8시간을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객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이 수면이 제대로 안 되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것보다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가능하면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제 수면을 통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질병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나 요가라든지 그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이완 기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취미 활동 뭐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트레스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지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커뮤니티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또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작업 필요하고 또 고용 서비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또 노인 케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깨끗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청결에 대한 부분, 위생적인 부분이 되겠죠. 안전하고 깨끗한 그런 환경들 유지하도록.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혹여라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떤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편안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편안한 환경 그리고 쉴 수 있는 환경 좀 자유롭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들 이런 것들 우리 보통 여행을 오래 해보면 처음에는 여행이 즐겁지만 집보다 편한 곳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도 집처럼 그리고 뭘 해도 환영받는 분위기 깨끗한 분위기 안전한 분위기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내가 지금 안전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즐거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함께 일하는 그 워커들이 클라이언트들의 다양성에 따라서 편안함을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커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서비스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호주는 이제 복지국가로서는 아주 선진국가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서비스 자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인간답게 홀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 조직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의 절차에 따라서 위험한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계속 리포트하는 보고 체계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상해하거나, 그죠? 그리고 또 재산 피해나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생산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작업장 환경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열악한 환경 그리고 장비나 기구 사용하는데 부적절한 시스템, 절차 이런 것들.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상인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뭐 넘을 수 없는 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워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괜찮은데 이 클라이언트들은 미끄러울 수 있고요.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럽거나 고르지 않은 그런 바닥 표면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불량하거나 부적절한 조명도 조심해야 되고 또 물리적인 장애물들, 가구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전제품 유지 보수의 불량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불충분한 냉난방 장치라든지 부적절한 신발이나 의복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하면 모든 환경에 많은 위험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위험 식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고라든지 그리고 특히 상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상을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클라이언트 개인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대중도 보호해야 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케어 제공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상적인 작업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위험 요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 계단이 가파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엌 천장에 누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의자가 막 심하게 흔들리거나 한쪽이 뭐 문제가 있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를 수정하거나 또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사용하지 않아도 그걸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노티스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닥이 젖어 있거나 그럴 때 화장실 같은 데 가보시면 청소하는 분들이 해놓죠. 주의하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 해야 되는 거죠. 물도 닦아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안내 표지판들을 잘 해야 되고 또 의자가 문제 있으면 이 의자는 고장 났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손이나 결함 또 마모된 거, 더러운 거 등등 젖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서 위험으로부터 식별하는 그런 사건,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우리 생각해 볼 텐데 개인의 신체적인 상태 변화를 식별하고 조직 절차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것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신체적 상황이 자신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징후를 인식하고 조직 절차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이 클라이언트들의 그 신체적인 상태들 여러분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클라이언트들의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육체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변화를 주목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신체 상태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변화가 있으면 발견된 징후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체크해서 좀 슈퍼바이저들에게 관리자들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신체 상태를 전달받아야 거기에 따라서 서포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통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불편함을 호소한다거나 뭐 어떤 고통이 있거나 피부 톤의 뭐 색상이 뭐 바뀌거나 아니면 체중이 증가되거나 체중이 감소되거나 구강 건강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신체 상태가 통증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것이 이 클라이언트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인식해야 되죠. 주의해야 될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피곤해하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죠? 그런 경우들 뭐 자신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못하니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뭘 잘 안 먹거나 식욕 부진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거나 막 짜증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서 조직을 활용해서 더 양질의 퀄리티 있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세 번째 챕터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자신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신체 건강 상황을 식별하고 관련 그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거 필요하죠. 워커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는 상황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죠. 고객의 신체 건강 상황 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의 지식이나 기술, 뭐 역할, 벗어난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지나친 사명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그죠? 그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에게, 상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전문가나 의사, 그리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웰빙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나누어 볼 텐데요. 먼저는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고취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을 사용해서 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보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잠재적인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도 사용해서 이 클라이언트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사회적, 문화적, 영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를 끊임없이 장려하고 촉진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어떤 직무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클라이언트 개인의 복지 지원 측면을 식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웰빙에 대한 변화를 식별하고 조직의 절차에 따라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 꼭 기억해야 되고요. 개인의 웰빙에 대한 변화를 식별하고 이 조직에 대한 절차를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위험 및 보호 요인 식별하는 것, 그리고 학대 또는 방치에 가능한 지표를 인식하고 또 보고하고 조직 절차에 따라서도 그렇게 리포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워커들이 그 자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빨리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자존감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불평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웰빙을 지원하려고 하면 먼저 그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좀 키워줘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비스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홀로서기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서비스하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자존감과 그 무기력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족해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좀 만들어내야 되죠. 인간의 자부심을 키우는 과정 중에서 하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작은 것을 성취하도록 과제를 주고, 그 성취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자존감이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큰 일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요리하거나 뭐 정원을 돌보거나 누구의 도움 없이 짐승들, 개를 뭐 산책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지만 할 수 있을 만큼, 좀 기억하실 것은 무리한 걸 진행하면 오히려 좌절감을 더 경험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한 것에 정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의견을 하면 그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인이 선택한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워커들이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을 서포트할 때 이걸 잡으로 하는 거지만 그 잡 플러스 미션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워커들이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존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세워주는 일들을 같이 해가면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워커들이 클라이언트들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서포트하는 작업, 어시스트하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의사소통을 좀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들이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자기가 결정한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의 예를 보면 이 고객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떤 상담사들은 상담을 하러 온 내담자가 있는데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해요. 죄송하지만 그 상담자는 상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클라이언트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긍정하고 또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긍정해주는 그런 모션들까지 포함해주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명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주고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도 좀 하면서 해주면 이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 자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워커들이 이야기한 걸 이해 못하면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해주고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클라이언트들이 워커에 대한 신뢰가 먼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낙관적인 또 자비로운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건설적이어야 돼요. 폐쇄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을 사용해서 그 개인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안전을 해치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서포트할 때 연속성, 안전성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 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도 마찬가지고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원을 다 해버리면 홀로 서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정할 때도 클라이언트가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워커의 그 루틴을 신뢰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워커들이 사용하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은 이 클라이언트 그리고 워커와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어야 되고요. 루틴을 결정할 때 워커들이 편한 시간으로, 아니면 편안한 쪽으로, 워커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루틴을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루틴이어야 되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적합한 루틴이어야 가능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오전 9시에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면 계획에 더 잘 맞는다고 해서 아침 8시에 주면 안 됩니다. 아마도 그 클라이언트들이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커들의 생각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최대한 우리가 감안해서 루틴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루틴의 측면을 예를 들어서 보면, 옷을 입기 전에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한다거나, 매주 금요일 아침 시장을 방문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입한다거나,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또 뭐 책을 한 장씩 읽는다거나, 또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는 딸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침이 아닌 저녁에 샤워를 한다거나, 화요일 오후에는 다림질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루틴들을 정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머리를 자른다거나, 토요일 저녁에 생선을 먹는다거나, 매일 아침 지적신문을 읽는다거나, 월요일 저녁에 좋아하는 쇼를 본다거나 등등, 이렇게 우리가 루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존의 또 잠재적인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또 클라이언트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영적인 그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장려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회활동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겠죠. 클라이언트 하고 싶은 것들, 의욕이 생기는 것들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즐거워하는 그런 활동들, 결국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워커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클라이언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보장해 줘야 되고, 외로움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외에도 클라이언트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앞에도 그런 얘기 나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북클럽에 가게 한다거나, 합창단에 소속되게 한다거나, 체스클럽에 들어가게 한다거나, 주말 여행을 하거나, 빙고 나이트, 댄스 레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문화 및 영적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직무 역할을 벗어난 개인의 안녕을 지원하는 측면을 식별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직무의 역할의 범위에 관한 이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좋은 건데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그 과오를 범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조직 절차에 따라서 개인의 웰빙에 대한 변화를 식별하고 보고해야 된다는 거. 이 고객의 웰빙에 대한 변형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이언트를 배려하고 클라이언트를 서포트한다고 하면서 이제 뭔데 제공할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방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클라이언트들의 성격, 행동 그리고 그분의 감정, 기분까지도 우리가 다 식별을 해서 그 변화에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웰빙에 대한 변형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식욕 부진이라든지 성격 변화라든지 또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또 혼란스러운 모습들, 극심한 피로,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 파트에서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그리고 또는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챙겨야 돼요. 사실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구조 스트럭처 안에서 정부가 이 시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복지 서비스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주는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일방적으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좀 그 새로운 복지 체제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한 개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런 지원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 파트에서 얘기할 때 먼저 이제 컬처 이슈에 대한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복지가 문화적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이 건강치 못할 경우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할 그런 분들, 그런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사실 그분들은요 거의 하지 말라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자체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너무나 그런 게 이제 좋은데 아직 깊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경험한 바로 의하면 뭐 병원이든지 학교든지 종교시설인지 커뮤니티 시설인지 모든 걸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이렇게 없이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런 거 아니면 뒤에서 누가 보조하고 휠체어를 갖고 올라오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전동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진행하기도 되는데 특히 문화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문화 행사에 참석하는 게 방해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올바른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문화에 따른 차별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활동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클라이언트 웰빙 영향을 미쳐서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죠.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할 게 이제 파이낸스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 클라이언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보면 뭐 집세라든지 또 이런 또 청구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 아니면 치료나 지원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또 식비를 지불할 수 없을 때, 또 재정적인 남용이나 사기 피해자, 가족이 부양할 수 없을 때, 뭐 실직을 했을 때, 이런 경우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파이낸스 이슈에 대한 문제들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적인 문제는 이 클라이언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나 또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올바른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정신 건강과 관련된 개인의 위험 및 보호 요인 식별에 대한 파트입니다. 위험 및 보호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정신 건강은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 특히 독립적이고 치료와 지원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클라이언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정신 건강은 클라이언트들이 변화에 대처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와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신 건강은 이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클라이언트 치료나 지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클라이언트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방해할 수도 있죠. 클라이언트의 기분을 바꾸기도 하고 만성적인 불안을 유발하면서 충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그 내담자의 위험이나 보호 요인을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워커들이 이 부분도 많이 스터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일 요인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종종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또 광범위한 목록은 아니지만 이 챕터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될 수 있는 위험이나 또 보호 요인의 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인은 클라이언트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되는데 8번째, 9번째 이제 묶여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학대나 방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가능한 지표를 인식하고 또 보고하고 하는 것들, 이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워커들이 자신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관련자에게 주저하지 않고 보고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이제 학대 이런 것들은 더더욱 그렇죠.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경우에. 학대는 누군가가 클라이언트를 이용하고 방치는 누군가가 클라이언트를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재정적인 착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나 외부 당사자가 클라이언트의 돈이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인데, 친척인데
그 장애인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지원을 다 가로채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계좌를 사용한다거나 서명을 위조한다거나 신원을 도용한다거나 그런 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자선단체 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신체적인 학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를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자꾸 나를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워커를. 그렇게 되면 이 워커들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인 학대를 하기도 하죠.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 있지만 이 장애우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정서적인 학대, 심리적인 학대라고도 하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을 워커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어적인 학대,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또 굴욕적인 태도로 비난을 하거나 또 비언어적인 학대도 있죠. 무시하거나 그리고 성적인 학대도 있고 그래서 이 방치하고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그런 학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방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특히 이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의료 사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그런 경우들. 뭐 저도 들으면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 NDIS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의사들이 레퍼런스를 써주고 이렇게 사인을 해주는데 그것 따라 등급이 달라지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잘못 사용이 되면 정작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제공하지 않은 의료에 대한 비용 청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학대 및 방치의 징후에 대해서 증상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특히 노인들 경우에 치매나 허약한 증상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학대는 수혜자와 간병인들 간의 논쟁이 있거나 그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약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등등 또 때로는 태만하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서포트하는 워커인데 뭐 클라이언트 그냥 혼자 가고 워커가 따라가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치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하면 사실은 인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이언트 어떻게 커스터머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불편한 우리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삶이 좀 불편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거거든요. 어시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디비dual 서포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이긴 한데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큰 화상을 입어서 온 몸이 혐오스러운 모습, 그래서 막 화상 입은 모습들, 그래서 뭐 손가락이 이제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없잖아요. 그런 클라이언트, 뭐 저기 뭐 고객은 아닌데 가까이 지는 청년이 있는데 그런 청년 같은 경우 제가 함께 같이 발장을 끼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시선들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워커로서 어떻게 갈 거냐.
저는 그 이상으로 더 가까이 같이 음식을 나누고, 물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다 보면 흘리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편해서 그런 거죠. 몸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인간 대 인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워커들이 가져야 할 소명 의식, 콜링에 대한 그런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간직하시고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 일은 아마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의미가 있는 일,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 아마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게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과목이 복리 그리고 개별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가치와 태도라든지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들이 홀로 서게 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뜻한 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또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